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아주 거대한 자료 더미를 샅샅이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네, 정말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이 저희 앞에 놓여 있죠. 맞습니다. 저는 항상 수많은 책이나 사건 기록들을 달고 살면서 아무리 복잡한 정보라도 여러분이 딱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를 짚어내고 있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거대한 자료들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잿더미의 왕, 킹 오브 애쉬즈입니다. 아주 강렬한 제목이네요. 그런데 오늘 탐구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이 자료 더미 안에 완전히 다른 장르의 두 가지 킹 오브 애쉬즈가 뒤섞여 있다는 사실이죠. 아, 동명의 다른 작품이 섞여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하나는 2018년에 출간된 레이먼드 E. 파이스트의 웅장한 에픽 판타지 소설이고요. 다른 하나는 2025년, 그러니까 출간되자마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휩쓸어버린 에세이 코스비의 남부 누아르 범죄 스릴러입니다. 장르가 완전히 극과 극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판타지 대작이 보여주는 잿더미의 세계관을 핵심만 짧게 짚어볼 거고요.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코스비의 작품을 파헤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늘의 주력 탐구 대상인 에세이 코스비의 어둡고 잔혹한 범죄 세계, 그리고 그 속에 얽힌 피비린내 나는 가족의 트라우마를 아주 완벽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여러분 다들 뛰어들 준비 되셨나요? 정말이지 기묘하면서도 매력적인 교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법이 등장하는 판타지와 현대 범죄 스릴러, 겉보기엔 완전히 다른 두 세계지만 사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놀라운 공명을 일으키거든요. 맞아요. 범죄 수사 현장에서도 그런 본성은 늘 마주치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탐구의 문을 여는 의미에서 먼저 레이몬드 E. 파이스트의 판타지 세계를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가스라는 가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5개의 거대한 왕국이 등장하죠? 맞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다 로다비코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끝없는 탐욕, 그리고 정치적 배신이 얽히면서 불꽃의 왕국이라 불리던 이스레이스가 철저히 멸망합니다.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제가 수사 현장에서 수많은 범죄 조직의 암투를 지켜봤잖아요. 제 시선으로 이 판타지 소설을 보면 이건 전형적이면서도 아주 치명적인 혈통을 둘러싼 음모와 복수극입니다. 아주 예리한 분석이십니다. 핵심 인물들이 딱 그런 운명을 타고났죠. 불꽃의 왕국이 멸망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핏줄이 하나 있어요. 하투라는 붉은 머리의 악인데 이 아이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전혀 모른 채 암살자들과 스파이들의 비밀 섬인 코알타친에서 길러집니다. 자신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요. 맞아요. 분노를 품고 최고의 암살자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인물이 데클란이라는 천재 대장장이죠. 전설적인 무기인 왕의 강철을 벼려내는 사람입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에 불을 질러 잿더미로 만들었을 때 그 잿더미 속에서 자라난 두 젊은이의 이야기군요. 네, 그들이 각자의 운명 속에서 세상을 구원할지 아니면 남은 것마저 다 태워버릴지를 다루고 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핏줄에 새겨진 비밀, 억눌린 분노, 그리고 부패한 권력자들이 남긴 잿더미. 여러분은 이 테마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판타지 소설 속 가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서사 구조가 현실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는 우리의 두 번째 책과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미국 버지니아주를 배경으로 한 에세이 코스비의 스릴러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마법과 암살자가 지배하는 가상의 대륙이나 총과 마약이 난무하는 현대 미국의 촉박한 뒷골목이나 결국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는 동력은 같습니다. 무너진 가족, 그리고 수십 년간 묻혀있던 숨겨진 비밀 같은 것들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이어 내려오며 숨통을 조이는 업보도 포함해서요. 이제 그 흥미로운 공통점을 안고 본격적으로 코스비가 창조해낸 핏빛 범죄 스릴러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폴리스 라인을 치고 사건 현장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배경은 버지니아주의 제퍼슨 런이라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사건이 시작되는군요. 사건의 중심에는 카루더스 가문의 장남 로만 카루더스가 있습니다. 이 친구 프로필이 아주 흥미로워요. 가족의 가업이 무려 화장터입니다. 시신을 태워 재로 만드는 일이죠. 상징적인 직업이네요. 잿더미와 바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로마는 이 숨막히는 가업과 척박한 고향을 끔찍하게 혐오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지금은 애틀란타에서 아주 잘 나가는 엘리트 재무고문으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고요. 과거를 완벽하게 지우고 새 삶을 살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 남겨진 여동생 네베아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고는 아니었겠죠? 여러분, 제가 20년 넘게 강력계에서 굴러먹은 직감으로 단언하건대 이런 타이밍에 벌어지는 가족의 사고는 절대 단순한 우연이나 운 나쁜 뺑소니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면에 동기가 숨어 있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로만이 그 전화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이건 그저 애틀란타에서 버지니아로 거처를 옮기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과거의 늪, 그가 평생을 바쳐 도망치려 했던 가족의 트라우마 속으로 다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완벽한 은유입니다. 늪으로 다시 걸어 들어간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요. 아버지가 쓰러지자마자 화장터의 장부와 가족의 비밀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데 진실이 처목하죠. 막내 동생인 단테가 심각한 마약 중독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단순한 중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잔혹하고 극악무도하기로 악명 높은 범죄 조직, 바로 길크리스트 형제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 길크리스트 형제. 전형적인 지역 카르텔이네요. 이 무자비한 채권자들이 아버지의 뺑소니 사고와 얽혀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지는 대목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도 없이 마주쳤던 가장 끔찍한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 밑바닥 마약 채무가 카르텔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번지는 순간이죠. 길크리스트 형제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조이나요? 이런 놈들은 동네 양아치 수준이 아니에요. 빚을 안 갚는다고 채무자를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피를 말리죠. 가족이라는 가장 약한 고리를 쥐고 흔들면서 서서히 파괴하는 겁니다. 정말 악랄하네요. 거기서 로만이 엄청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족의 목숨이 경각에 달하자 로마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재무적 두뇌와 엘리트 협상 기술이죠. 그걸 들고 스스로 범죄의 뒷골목으로 뛰어듭니다. 화이트 칼라 엘리트가 지하 경제로 들어가는 거네요. 합법적인 금융세계에서 양복 입고 놀던 사람이 피비린내 나는 지하경제의 포식자들과 협상을 벌이는 해결사로 나선 겁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범죄 수사의 실무적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월스트리트나 애틀랜타에서 날고기는 재무고문이라도 총과 폭력이 지배하는 지역 카르텔을 금융지식만으로 상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선 거의 자살행위로 보입니다. 무모해 보인다는 뜻이군요. 길크리스트 형제 같은 애들은 엑셀 파일의 수행률 곡선이나 정교한 협상 테이블의 논리로 대화하는 족속들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야구 방망이와 총구보 대화하죠. 그렇다면 로마는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상대하는 건가요? 이 작품의 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는 폭력이 아니라 자본의 흐름, 돈 세탁의 구조, 범죄 조직이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재무적 맹점을 파고듭니다. 아, 지능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와 핏빛 블루 칼라 폭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수사관들을 가장 미치게 만드는 건 눈앞의 살인사건보다 켜켜이 먼지가 쌓인 장기 미제 사건, 콜드케이스일 때가 많습니다. 이 가족에게도 그런 과거가 있죠. 네, 무려 20년 전 어머니가 실종된 사건입니다. 아니 사실상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지도 모르는 미제 사건이 꼬리표처럼 붙어 있었어요. 여동생 네베아가 그 진실에 집착하고 있었고요. 아버지가 다치고 동생이 빚에 쪼들리는 그 난장판 속에서도 네베아는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집요하게 파헤칩니다. 과거와 현재가 얽히기 시작하네요. 전형적인 밑바닥 마약, 빚 문제가 지역 카르텔의 폭력, 그리고 20년 묵은 가족의 비극적 미제 사건과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폭발하는지 이 정교한 플롯 구조를 보세요. 서평가들이 이 책을 극찬한 이유가 있군요. 배부에 남부 억양을 입힌 것 같다고 평가받은 이유가 바로 이 숨막히는 전개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겉보기엔 범죄 스릴러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피로 물든 가족의 역동을 뼈저리게 다루는 거대한 심리극에 가깝습니다. 심리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가족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서 삼남매를 대상으로 심리적 부검을 한번 시도해보죠. 이 작품의 핵심을 관통하는 아주 강렬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구죠? 트라우마는 마른 풀 속의 불씨처럼
가족 안에서 은근히 타오른다. 와, 소름 돋는 문장이네요. 카르도스 가문의 세 남매를 해부해보면 이 문구가 얼마나 무서운 진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동생 네베아를 볼까요? 그녀는 무책임하게 도망친 오빠들을 대신해 끔찍한 화장터 사업을 떠맡았습니다. 아픈 아버지와 사고뭉치 동생까지 책임져야 했고요. 네, 가족의 감정적 짐을 홀로 다 짊어졌죠. 그런데도 가족 내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깊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료를 보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을 하얗게 질린 분노라고 표현했는데 임상적으로 아주 정확한 묘사입니다. 하얗게 질린 분노요? 억눌린 분노가 극에 달해 주먹을 꽉 쥐었을 때 뼈마디가 하얗게 질리는 그 폭발 직전에 응축된 감정 상태인 거죠. 수사 현장에서 가끔 목격하는 피해자나 유가족들의 얼굴이 딱 그렇습니다. 그럼 막내 단테는 어떤가요? 단테를 보면 현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비행 청소년이나 초범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는 전형적인 자기 파괴 모델이에요. 맞아요. 단순히 악해서가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결핍이나 상실감을 파괴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정확합니다. 단테가 길크리스트 형제에게 진 빚은 표면적으로는 마약값이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이 가족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감정적 부채가 골마 터진 결과물입니다. 20년 전 어머니의 실종 이후에 생긴 그 부채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면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러 온 구원자, 주인공 로마는 어떨까요? 애틀란타의 화려한 엘리트 금융인, 겉보기엔 가장 성공하고 멀쩡해 보이지 말입니다. 범죄 현장에선 보통 겉이 가장 멀쩡한 사람이 제일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로마는 감정적으로 철저히 무장한 상태입니다. 고급 정장과 번듯한 커리어는 사실 자신의 진짜 상처와 가족의 지독한 과거를 감추기 위해 겹겹이 두른 방어 기제에 불과했습니다. 아, 자기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갑옷이었군요. 앞서 로만이 카르텔과 협상하는 게 자살행위 같다고 하셨죠. 심리적으로 보면 로만의 그 선택 기저에는 오만함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저 시골의 멍청한 폭력배들과 다르다. 내 지능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이 제일 위험한 법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가족을 구한다는 명목하에 길크리스트 형제와 거래를 하면서 그는 점점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범죄자들의 방식에 물들어갑니다. 도덕적으로 서서히 부패해가는 선택들을 연속해서 내리게 되죠. 선을 하나씩 넘기 시작하는 거군요. 여기서 코스비는 독자인 여러분에게 아주 날카로운 심리적 딜레마를 드립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당신은 스스로를 어디까지 파괴하고 타락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선을 넘는 건 한순간이지만 영혼의 타락은 영원히 남으니까요. 이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할 때 소설에 등장하는 대사 하나가 아주 뇌리에 박힙니다. 어떤 대사였나요? 돈은 산과 같다. 애시디어. 우정, 가족, 부부, 어떤 유대감이든 다 녹여버린다. 끔찍하면서도 현실적인 비유네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대사에 소름이 돋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현장에서 돈 때문에 벌어지는 온갖 치정극, 배신, 살인을 정말 수도 없이 봅니다. 염살이 물건의 표면을 녹이는 것처럼요. 불법적인 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가장 기본적인 결합 조직을 순식간에 녹여버립니다. 게다가 이 소설의 악역인 길크리스트 형제는 영화에 나오는 만화적인 악당이 아니에요. 실제 하는 위협처럼 느껴지죠. 정밀하고 계산적이며 사람의 취약점을 정확히 노리는 진정한 현실적인 악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그 연약한 고리를 쥐고 사람을 통제하거든요. 정말이지 악랄한 수법입니다. 범죄와 검은 돈이 어떻게 한 인간의 도덕성을 갉아먹고 가족 간의 사랑마저 염산처럼 녹여버리는지 그 압박감이 활잔을 뚫고 나와서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현실적인 공포와 구조적 통찰 덕분에 코스비의 이 작품이 2025년 현재 범죄 스릴러 트렌드의 최정점에 서게 된 겁니다. 독자들의 취향이 확실히 변했나요? 네, 트렌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요즘 여러분을 포함한 대중들은 단순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이야기에는 더 이상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긴 너무 많이 소비된 소재이긴 하죠. 대신 복잡한 가족 드라마와 거대한 갱스터 서사가 결합된 묵직한 서사를 원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범죄를 단순한 절대 악으로 치부하는 데서 벗어났습니다. 사회적 배경을 더 본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가난, 인종차별, 교육의 부재 같은 사회의 구조적 불의와 윗세대에서 내려온 가족의 상처가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범죄로 내모는지 그 강한 사회시기 트렌드의 핵심입니다. 코스비의 작품이 남부 흑인 사회의 척박한 현실을 다루고 있으니까 정확히 부합하네요. 킹 오브 애시즈는 세대 간의 업보를 예리하게 도려내며 이 트렌드의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작품성이 시대의 요구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작품이 단순히 활자로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오디오북의 반응이 엄청나요. 성우의 연기가 한몫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담 라자르 화이트라는 성우가 낭독을 맡았는데 그 깊고 울림 있는 바리폰 목소리가 마치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듣는 것 같은 압도적인 몰입감을 줬다고 합니다. 오디오북 독자들의 극찬이 쏟아질 만하네요. 게다가 요즘 흥행을 좌우하는 틱톡의 스릴러톡 커뮤니티에서 이 책이 완전히 바이럴을 탔어요. 젊은 독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로만의 도덕적 딜레마를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거든요. 반전에 반응하는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요. 명작이 지닌 깊이 있는 서사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카타르시스를 찾는 대중의 심리적 욕구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성공 사례입니다. 짧은 영상 하나가 대중의 긴장감 해소 갈망을 자극하고 그것이 비극적인 서사와 만났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낸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스스로의 도덕적 경계를 탐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방대한 자료를 파헤치며 도달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탐구한 두 편의 킹 오브 애쉬즈, 잿더미의 왕은 우리에게 아주 서늘한 진리를 던져줍니다. 어떤 진리인가요? 부패한 왕들이 마법으로 대륙을 불태우는 환상의 세계든 마약과 검은 돈이 지배하는 버지니아의 뒷골목이든 진실은 같습니다. 가족의 비밀과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는 결국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든가. Everything burns.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과거의 죄악을 덮으려 할수록 그 불길은 결국 현재를 집어삼키고 마는 법이니까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직접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파멸의 위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과연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갈 수 있습니까?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볼 만한 문제네요. 범죄라는 끔찍한 선을 넘는 것은 타고난 악인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내린 단 한 번의 나쁜 결정, 혹은 가족을 덮친 단 하나의 위기만으로도 우리 안의 괴물이 깨어나기엔 충분할지 모릅니다. 성공한 재무고문이었던 로만이 총을 잡고 지하세계로 뛰어든 것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소설에서 제가 가장 소름 돋았던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장터라는 설정과 관련된 이야기군요. 네, 코스비가 하필 이 가족의 가업을 화장터로 설정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화장터는 망자를 1000도가 넘는 불에 태워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리는 곳이잖아요. 과거를 소멸시키는 공간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카로더스 가문의 끔찍한 과거와 숨겨진 죄악들은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도 결코 불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잿더미 속에서 도끼 품은 연기처럼 살아남아 세 남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물리적 욕심은 제가 될지 몰라도 세대를 거쳐 피 속에 새겨진 심리적 트라우마와 외면했던 비밀은 결코 한 줌의 재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이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가족의 역사 한 구석에 아주 작은 바람만 불어도 다시 거세게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불씨나 잿더미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덮쳐올지 모를 그 잿더미를 말이죠. 네. 그 잿더미가 다시 날아올라 여러분의 삶을 덮치기 전에 지금 무엇을 마주하고 어떤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할지 탐구해보는 깊은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